정대희 연구부장님께서는 KDI 국제정책대학원 겸임교수와 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하셨으며 현재는 한국개발연구원 글로벌 경제실장과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첫 순서를 맡아주신 정대희 연구부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개발연구원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을 맡고 있는 정대희라고 합니다. 예. 참고로 지금 글로벌 경제연구실장도 같이 맡고 있다 보니까 주로 이제 오늘은 세계 경제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세계 경제는 굉장히 복합적인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경제 위기 때 다들 아시겠지만 큰 충격을 겪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번에 여기 보여드린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20년도 1분기에 굉장히 지금 GDP가 많이 꺼졌었죠. 근데 이후에 우리 경제를 보시면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계속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22년 2분기 이후 특히 이제 올해 1분기에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침공 사태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발생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위기들이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회복 속도, 회복 이 국면에 지금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영향을 가하고 있고 이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동일한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세계 경제 여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22년도 사실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 세계 교역재 가격은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코로나19 경제 위기 때문에 공급망 쪽에 굉장히 큰 충격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이 교역재에서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교역량이라든지 세계 산업 생산은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위기 직후로는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됐습니다. 이거는 우리 경제가 이 회복 흐름을 타고 수출 위주로 사실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어느 정도는 꽤 이제 충격을 완충할 수 있었던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22년도 전쟁 이후에는 이 산업 생산이라든지 교역량이 크게 지금 증가하지 않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는 당연히 우리 경제에 큰 충격으로 작용할 것 같고 특히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수출 쪽에 충격으로 작용할 거다 당연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이 내용도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게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높게 지속되는 거는 코로나19 위기 이후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사실은 꽤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유동성 공급을 많이 늘렸습니다. 통화 완화를 많이 했고 그 부분으로 수요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을 올리는 작용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22년도 이제 전쟁 이후에는 공급 측면, 특히 이제 원자재라든지 유가 쪽에 상승 압력을 받으면서 인플레가 굉장히 지금 많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근원 물가 상승률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요 측면에서도 이제 전쟁 이전부터 상승 압력이 있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크라이나 사태 때 나타났던 그 원자재 가격 쪽의 상승 흐름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라든지 원자재 가격이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물론 지금은 유가나 원자재 가격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상당히 회복된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여전히 유럽 위주로 유럽 국가들은 지금 사실 에너지 위기 상황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 사실 에너지 위기를 어떻게 이제 버틸 것이냐 그런 이슈가 있는 거고요. 특히 EU의 그 대러시아 원유에 대한 어떤 그 제재랄까 그런 것들도 조만간 시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사실은 G7 국가들이 시행하고자 하고 있는 그 원유 가격 상한제 이거랑 맞물려서 유가가 앞으로 어떻게 변동할지도 굉장히 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공급 측면에 이 물가 상승 압력이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진정되는 거 아니냐라는 좀 판단이 있는데 이 부분도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임플리케이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기준금리 요거는 이제 회색 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2년도 올해 초만 해도 미국이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 올릴까라는 시장의 예상을 들어보면
올해 말에 한 1% 초반대, 내년 말에는 그래봐야 한 2%도 안 되겠지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올해 이제 10월 초만 해도 벌써 올해 말에는 4%를 초과하고 내년 들어가면 지금 4% 중반대까지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이렇게 빠르게 올리다 보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평가들이 많습니다. 그 미국이 얼마나 더 빨리 올릴 것이냐,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얼마나 지속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걱정들이 굉장히 많은데 미국 페드 입장은 굉장히 클리어한 것 같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인플레이션 기조, 특히 이제 그 근원 물가라고 할 수 있고요. 근원 물가뿐만 아니라 이 수요 측면에서 발생하는 이 물가 상승 압력이 어느 정도 제어되는 움직임이 나타날 때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올리겠다라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굉장히 어프리시에이트 하는 것 같고요. 이제 국가마다 사실 일본, 뭐 유럽, 뭐 중국 지금 인플레 상황이 각기 다른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가 굉장히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높은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에너지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를 잡으면 그래서 유가를 크게 낮추거나 뭐 이게 단기간에 일어나진 않겠지만 유가를 낮추면 오히려 유가 원유에 대한 수요 또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오히려 늘 수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 위기 상황을 버티기가 더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럽 지역은 인플레에 대해서 물론 높지만 통화 정책 차원뿐만 아니라 안보 차원에서도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 관리적인 측면도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뭐 일본, 중국은 굉장히 상황이 다릅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통화를 오히려 완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중간 정도인 것 같습니다. 미국만큼 인플레 상황이 그렇게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이전부터 꽤 수요 측면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존재해 왔었기 때문에 이제 통화 긴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이제 앞으로 인플레 전망이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에는 인플레가 언제 잡힐 것이냐 이게 가장 지금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금융 안정 측면에 어떤 좀 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만을 지금 정책 당국은 바라고 있는데 물가가 빨리 잡힐 것이냐 실물 경제가 후퇴하면서 뭔가 위기가 올 것이냐 그거에 대한 굉장히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외 경제 여건에 대해서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 실물 경제가 그동안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소비가 사실 코로나 경제 위기 때 크게 지금 빠졌다가 이후에는 그래도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21년은 기저효과라고 볼 수 있겠지만 22년도 특히 1분기 이후에는 민간 소비가 거의 한 4%대 증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이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라든지 이런 어떤 소비, 특히 대면 소비를 확대하는 요인들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사실은 아직 끝난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모시고 마스크를 벗고 발표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은 위기 상황은 굉장히 좀 예전보다는 나아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민간 소비 측면의 개선 흐름은 아마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투자 쪽은 21년도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설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호황 쪽에 힘입어서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요. 건설 투자는 장기적으로 안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이게 22년도로 가면서 어떻게 될 건지 물론 이제 전망을 해봐야 되겠지만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설비 투자는 아무래도 좀 기저효과가 올해 내년 이후로 좀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쪽의 경쟁 이게 이제 예전에 치킨 게임 할 때 보면 투자를 굉장히 늘렸던 경향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호황 시장 상황이랑 맞지 않는 흐름이라서 좀 다르게 보실 수도 있겠는데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지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투자는 안 좋은 흐름이었지만 소비가 최근에 굉장히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 흐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대면 서비스업 위주로 해서 이제 이 생산이 개선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이 고용 시장입니다. 고용 시장은 이례적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이게 취업자 수 증감이라는 것들로 이제 측정을 할 수 있는데 전 산업에서 거의 취업자 수 증감이 한 70만 명 이상 지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 뭐 다 개선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제조업도 이례적으로 조금 이제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코로나19 이후에 전반적으로 대면 서비스업이 개선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면서 사실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에서도 이 취업자 수가 크게 늘면서 하여튼 고용 상황은 굉장히 양호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흐름은 사실 좀 내년도에도 어느 정도는 지속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취업자 수 증감이라는 숫자가 전년 대비로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로 가면 숫자 자체는 크게 감소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고용률이라든지 이런 지표 측면에서 보면 고용 상황은 내년도에도 꽤 양호한 상황이 지속되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사실 반도체업이 코로나19 경제 위기 때 어떻게 보면 좀 충격을 완화하는 그런 작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생산 쪽에서 굉장히 좀 가동률이 높았고요, 재고율도 많이 떨어졌던, 어떻게 보면 이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던 시점이었고, 그 때문에 우리 경제 제조업 위주로 코로나19 경제 위기 때 완충 작용을 했던 것으로 지금 볼 수 있는데, 오른쪽 그래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 수출 가격을 보시면 작년도에는 굉장히 높게 증가를 했다가 지금은 이제 오히려 크게 빠지는 지금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전에는 이제 반도체 쪽에 수출이 굉장히 늘다가 최근에는 그게 반전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오히려 그 동안에 안 좋았던 자동차 쪽 이쪽 수출은 최근에 좀 부품 차질이 완화되면서 좀 개선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워낙에 반도체 쪽의 흐름이 좀 악화되다 보니까 무역 수지가 좀 이제 적자로 전환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올해 초에 원자재 쪽에 이제 전쟁 때문에 발생했던 원자재 쪽 가격 상승 요인이 여전히 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이고요. 이제 연말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EU 지역의 에너지 위기 요인들도 있기 때문에 이 원자재 쪽으로 인한 어떤 무역 수지의 부정적인 영향은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가능성도 있다, 연말에 그런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경상수지는 크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저축과 투자 간의 차이로도 볼 수 있는데, 그런 흐름에서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적자 추세는 아니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워낙에 상승하다 보니까 수입 쪽에 좀 이렇게 지출이 많아지면서 경상수지가 적자로 들어서고 있다. 이런 기조는 올해 말 내년 초까지 이제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물 경제를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워낙에 우리가 이제 지금 대외 경제 복합 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좋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워낙에 이제 수출 때문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수출이 코로나19 경제 위기 때 우리나라를 어느 정도 완충을 시켜줬고요. 지금은 오히려 내수 쪽 이제 민간 소비라든지 투자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이 민간 소비 쪽에서 굉장히 강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고용 시장도 굉장히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받쳐주는 그런 요인들은 있다, 실물 경제 측면에서. 만약에 수출이 굉장히 좋았던 상황이면은 좋았던 수출이 크게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대외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러다 보니까 성장률이 더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지금 오히려 내수가 좀 받쳐주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나마 좀 다행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조심스럽게 앞으로 좀 잘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라고 하면, 코로나19 경제 위기 이후에 워낙에 민간 부채가 많이 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가계 부채는 워낙에 높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미 이제 GDP 대비 100%를 넘어섰고요. 물론 21년도 이후에는 그게 이제 더 증가 추세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업 부채 쪽을 보시면 계속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서 이미 이제 거의 한 120%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금리도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국고채 3년물 금리도 워낙에 많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다들 지금 시장에서 계신 분이다 보니까 많다 보니까 다들 체감하고 계실 텐데, 최근에 ABCP 문제라든지 그 채권 시장의 문제, 이쪽이 이 기업 부채랑 연결되고 그 다음에 가계 부채랑 연결되고 혹시라도 금융기관 부채랑 연결되는 이 상호 연계성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가계부채 쪽은 워낙에 지금 은행 쪽에 중심되는 부채가 많고, 그 다음에 은행 쪽에 워낙에 버퍼가 좀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가계부채 쪽의 영향은 좀 크지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기업부채 쪽은
말씀드린 이 부동산 쪽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부분은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부분은 이제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죠. 환율이 워낙에 높다 보니까 우리나라 외환위기가 또 오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뭐 이제 뭐 한국은행이라든지 기재부에서 여러 가지 의견도 주시고 계신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보고 있지만 사실은 예전처럼 우리나라가 대외 건전성이 약한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외환위기 전 97년 4분기 이때는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단기 대외 채무 기준, 단기에 갚아야 되는 대외 채무 대비 이 외환보유액이 별로 많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거꾸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 대외 채무입니다. 외환보유 그래서 단기 대외 채무가 얼마나 많았느냐? 97년 4분기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의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외환보유액 대비 한 300%까지 높았는데 이게 이제 위기 이후에는 크게 빠졌었고요. 이후에 08년도를 보시면 거의 10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갚아야 될 빚이 단기에 갚아야 될 빚이 외환보유액 대비 100% 이하로 내려갔고 지금 현재는 한 30%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에 대해서 사실 유동성 차원에서 뭔가 외환 시장에 큰 위기가 오겠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다른 점은 예전에 비해서 사실 예전에는 순대외 금융자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외 금융 포지션이 부채 포지션에 비해서 얼마나 많으냐. 예전에는 2014년 이전까지는 우리 부채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뭔가 대응 여력이 크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지금은 사실 오히려 그 GDP 대비 한 40%가량 민간이 대외 자산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가별로 비교를 해보더라도 사실 지금 마이너스 포지션인 국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이 대외 건전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양호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추가로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주로 이제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왜 이렇게 높아졌느냐에 대해서는 전쟁 이전에 이미 수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전쟁이 더해지면 전쟁 충격이 더해지면서 원자재 가격 그리고 연료 가격으로 이제 굉장히 조금 공급 충격이 가시화됐다. 그래서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게 인플레이션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작용이 움직이냐라고 했을 때 기대 인플레이션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는 인플레이션 주로 요 기대 인플레이션은 시장에서 잘 중앙은행이 잘 매니지하고 있다 그러면 중앙은행 물가 안정 목표인 2%에 잘 앵커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요층 요인, 뭐 소비라든지 고용 회복 이런 층 요인으로 해서 이제 인플레가 발생할 수 있고 당연히 원자재 가격 이런 쪽에서 공급층 요인에 의해서 이제 발생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공급층 요인은 이미 올해 초부터 사실 올해 초 이전부터 좀 어느 정도 있었던 거고요. 수요층 요인도 같이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통화 정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작년 하반기였죠. 그때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했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꽤 좀 좋은 포지션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부터 거의 금리 인상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 이전부터 근원 물가가 많이 뛰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대응이 굉장히 늦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이 국채 시장을 통해서 뭔가 측정하는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시면 이것도 이제 작년부터 쭉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안정 목표를 상회에서 올라와 있었고요. 특히 장기 이게 이제 이 파란색은 단기입니다. 단기. 그러니까 단기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앞으로 5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평균 얼마나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게 꽤 올라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좀 내려왔는데 그리고 5년에서 그 이후 5년까지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면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2% 수준 높긴 하지만 안착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 보면 미국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5년에서 10년까지 봤을 때 불안정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통화 긴축을 빠른 속도로 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그래도 2%대 많이 이제 내려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 통화 긴축을 빠르게 하다 보니까 달러화가 굉장히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달러 환율도 굉장히 지금 올라갔는데 전반적으로 달러 값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은 우리나라만 절하된 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모든 국가에 대해서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냈다. 물론 이제 국가별로 비교를 해보면 좀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들보다는 많이 절하된 건 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 때문에 더 가중시키는 거죠. 이제 달러가 높다 보니까 지금 공급 측면에 아무래도 물가 상승 압력이 있었는데 공급 측면 요인들이 주로 이제 수입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수입은 이제 달러화로 들어오고 그래서 원화 기준으로는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수입 물가 상승 압력을 더 가중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물가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이 주로 아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우리나라 어떻게 돼가고 있을까 이런 건데 단기적으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전문가 기대 인플레이션을 하고 이거 이제 전문가분들한테 서베이를 한 겁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인플레가 어떻게 될지 이제 쭉 서베이를 해보면 오히려 물가 안정 목표를 하회했었습니다. 2021년도까지는. 근데 전쟁 이후에는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물가 안정 목표를 굉장히 상회하겠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 이제 전문가들 위주로. 근데 시장에서 보는 이 기대 인플레이션은 워낙에 물가 안정 목표를 하회하다가 지금 2% 수준보다 조금 낮은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얘기가 뭘 얘기하냐면 공급 측 요인이랑 수요 측 요인이 다 중립적이다. 앞으로 그런 요인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기대 인플레이션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가 기대 인플레랑 수요 측 요인, 공급 측 요인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면 큰 문제 없이 2% 수준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근데 이제 언제 그렇게 갈 것이냐 이게 지금 관건이죠. 뭐 제가 코로나19 경제 위기 때 분석을 해본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금리 인상을 했을 때 물가에 어느 정도 얼마의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거에 이제 질문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최고 영향이 보통은 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굉장히 천천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주로 자산 가격입니다. 주택 가격은 단기적으로 1년 이내에 주택 가격을 팍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영향이 있겠죠. 긴축을 하면 내려가는 거고 완화하면 올라가는 건데 그런 영향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굉장히 천천히 나타납니다. 뭐 한 2, 3년까지 지속이 되고요. 반대로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1년 이내에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아마 물가 지금 수준을 봤을 때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근원 물가가 여전히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가 아직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가 잡히는 속도는 굉장히 좀 천천히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주택 가격은 지금 저희들이 관찰하는 것처럼 되게 이제 그 금리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실물 경기는 작년부터 쭉 인상을 했기 때문에 슬슬 이제 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전반적으로 물가 흐름을 봤을 때 이제 좀 고민해봐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 가격은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빠지고 있고요. 수입 가격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수출 가격보다 수입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동일하게 수출을 해도 수입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교역 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이 내수 확대, 뭐 소비를 한다든지 투자를 할 때 그 여력 자체가 많이 줄어든다, 구매력이 많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나마 우리 경제에 지금 버팀목이 되고 있는 이 소비라든지 이 내수 쪽이 만약에 이 교역 조건 악화 추세가 강화된다든지, 근데 뭐 유가 쪽에 충격이 더 발생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나마 기대하고 있는 내수 개선 속도도 더 악화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 전망은 사실 이제 지금 KDI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이거는 조금 죄송하지만 5월달에 전망한 수치 기준입니다. 그래서 참고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세계 경제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IMF에서 내년도 올해 뭐 3% 중반대에서 내년도 2% 한 2.7%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세계 경제 성장률이 2점대 중반은 다들 아시겠지만 뭐 요 근래 한 20년 이내에 관찰하기 힘든 낮은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위기 상황이 복합적으로 있고 하방 위험이 굉장히 높다 이런 측면들 때문에 하방으로 더 내려갈 수도 있겠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IMF 총재가 누누이 말씀하시지만
뭐 테크니컬 리세션이 뭐 3분의 1 국가에서 나타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테크니컬 리세션이 실제 리세션, 그러니까 이제 크게 빠지는 딥 리세션으로 할 가능성이 역사적인 수준에 비교했을 때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전망에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지만 세계 경제가 그런 정도의 리세션으로 갈 가능성이 역사적인 수준이랑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높다라는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수출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 민간 소비 쪽이고 그다음에 설비 투자가 혹시라도 뭐 기저효과라든지 뭐 아니면 뭐 반도체 부분의 어떤 그런 요인들 때문에 증가한다면 약간 좀 내수 쪽에서 받쳐주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다. 그래서 5월 기준으로는 2022년 2.8, 내년도 2.3 이렇게 성장률 전망을 했는데 아마 수출 쪽에 좀 이제 하락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낮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물가는 오히려 상승 압력을 더 받았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높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는 정책 방향인데요. 사실은 이 부분은 주로 이제 정책 쪽이라서 크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저희 KDA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지금 그나마 다른 국가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유럽 국가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그나마 지금 선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제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또 고통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보다는 오히려 그러니까 사실 비교 국가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들 국가랑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상황 그나마 좀 괜찮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채무 관리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보통 이렇게 딥하게 뭔가 꺼진 다음에 성장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냥 역사적으로 본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시면 한 단계씩 성장률이 떨어집니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텐데 앞으로도 아마 이번 복합 위기 이후에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그때 성장률은 지금보다는 한 단계 낮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 거시경제 정책 관리, 특히 이제 금융시장 쪽에 금융 안정 쪽에 신경을 많이 쓰면서 인플레를 잡는 쪽이 굉장히 이제 정책의 우선순위가 되겠고요. 앞으로는 성장 이 동력을 다시 키우는 문제.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이 산업 구조의 개편이라든지 아니면 기업들 쪽의 부실을 해소하고 뭐 이제 정리하는 그런 차원의 좀 정책이 굉장히 집중돼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 오늘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